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도시 전체를 삼킬 듯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는 와이퍼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오라클 솔루션즈의 회장. 윤태수는 외부의 소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태블릿 PC의 분기 보고서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의 최고급 세단은 빗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가 세운 제국처럼 모든 것은 그의 통제에 있는 듯 보였다. 그때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이 차체를 흔들었다. 차가 급정거했다. 윤태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완벽하게 짜인 스케줄에 끼어든 사소하지만 불쾌한 변수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오토바이가 뒤에서 운전기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수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보험 처리해. 시간 끌지 말고. 하지만 상황은 그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차 밖에서는 젊은 남자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운전기사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워 보였다. 태수는 짧게 혀를 차며 결국 직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빗줄기 속에서 낡은 배달 오토바이와 그의 차가 엉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흠뻑 젖은 배달원 복장의 한 청년이 서 있었다. 25, 아니 30쯤 되었을까.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보이는 반항기 가득한 눈빛과 세상 모든 것에 분노한 듯한 굳게 담은 입술. 험한 세월을 살아온 티가 역력했다. 아저씨, 운전 똑바로 안 해요. 갑자기 멈추면 어떡합니까? 청년은 윤태수의 값비싼 슈트와 위압적인 분위기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소리쳤다. 태수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에게 익숙했다. 그는 지갑을 꺼내려 했다. 몇 푼의 돈으로 이 불쾌한 시간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었다. 다친 데는 없나? 일단 병원부터. 태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년은 짜증스럽게 팔을 휘저었다. 됐고 보험사나 불러요. 그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기 위해 거칠게 자신의 소매를 팔 위로 걷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태수의 세상이 멈추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빗줄기는 허공에 멎은 듯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청년의 팔뚝에 고정되었다. 팔꿈치 바로 아래,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 윤태수의 뇌리 속으로 25년 전의 햇살 가득한 오후가 섬광처럼 파고들었다. 놀이터의 높은 그네 위에서 5살배기 아들 지안이가 까르르 웃고 있었다. 아빠, 더 높이. 자신이 밀어준 그네가 하늘에 닿을 듯 솟구쳤을 때 아이는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아이의 팔뚝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네의 쇠기둥에 긁혀 생긴 날카로운 초승달 모양의 상처. 엉엉 우는 아들을 달래며 그는 속삭였더랬다. 괜찮아, 아들. 이건 영웅의 흉터야. 너만을 위한 작은 달림이 생긴 거란다. 그날 이후 그 흉터는 아들의 몸에 새겨진 작은 달이 되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은 그 달림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졌다. 어이, 아저씨, 내 말 듣고 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청년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보았다. 세상을 떠난 아내의 눈매를, 그리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턱선을.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숨을 쉴 수가 없었다. 25년. 아들을 찾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쳤다. 국내 최고의 보안 및 물류회사를 세운 이유도 전국에 깔린 자신의 인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실종된 아들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그의 잃어버린 아들이 서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이 무너져 내리려 했다. 당장이라도 청년을 끌어안고 지하나라고 부르짖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25년의 세월은 아이를 거친 청년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금 여기서 자신이 아버지라고 밝힌다면 청년은 미친 노인 취급을 하며 달아나 버릴 것이다. 그는 전략가였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정하고 신중해야만 했다. 윤태수의 표정이 바뀌었다. 차가운 짜증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깊이의 강렬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지갑에서 보험증 대신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냈다. 오토바이 수리비하고 병원비, 그리고 오늘 일 못한 것까지 이걸로 밖에 충분할 걸세. 그가 내민 돈은 어림잡아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청년 차현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와 돈다발을 번갈아 보았다. 뭐예요? 이게 시간을 돈으로 사는 셈치지. 이걸로 합의하고 끝내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나. 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받아들었다. 태수는 그의 의심을 붙잡아 두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름하고 연락처를 좀 알려주게. 현우는 마지못해 낡은 배달 전표 뒷면에 자신의 이름 차현우와 전화번호를 휘갈겨 적어주었다. 태수는 그 종이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받아 들었다. 현우가 빗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윤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손안의 작은 종이를 굳게 움켜쥐었다. 25년간 찾아 헤맨 아들의 이름과 번호. 다시 채 올라탔을 때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운전기사에게 명령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서은채 실장, 지금 당장 연결해. 즉시 기나긴 추적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 위험하고 절박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윤태수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이나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마저 마치 잘 짜인 배경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의 세계는 언제나 완벽한 통제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거대한 책상 위에는 그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전부인 양 놓여 있었다. 차현우, 25년 만에 되찾은 아들의 낯선 이름이었다. 들어와. 그의 부름에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오라클 솔루션즈의 보안 총괄 실장이자 그의 유일한 신복인 서은채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유능한 전문가였다. 그리고 윤태수의 가슴에 묻힌 깊은 상처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태수는 말없이 종이 쪽지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 이름은 차현우.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만나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우리 최고의 요원들을 투입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은채는 그 안에 깃든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쪽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격려했다. 며칠 뒤 서은채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그의 앞에 섰다. 그 안에는 차현우라는 청년의 25년 인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첫 장은 불명확한 과거로 시작되었다. 25년 전 인천의 한 골목에서 5살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발견되었다. 심한 영양실조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이는 자신의 이름도 부모에 대한 기억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렇게 아이는 차현우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차가운 세상에 던져졌다. 그의 성장기는 거칠었다. 여러 보육권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세상의 냉대와 폭력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다. 보고서에는 그의 수많은 폭행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특이했다. 모든 싸움은 자신보다 약한 아이를 지키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부당함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 그것은 윤태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현재 그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옥탑방에서 혼자 살며 오토바이 배달 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 현우가 일하는 배달 대행업체의 정보에서 윤태수는 숨을 멈췄다. 이유, 신속 로지스. 서류상으로는 작은 업체였지만 은채의 팀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백상철의 태성그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태성그룹이 운영하는 수많은 유령 회사 중 하나였다. 백상철, 태수의 입에서 뱀의 이름 같은 이름이 흘러나왔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2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 그놈의 소나귀에 자신의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되찾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아들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몰랐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아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아들을 자신의 성 안으로,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와야만 했다. 작전을 하나 준비해. 서 실장, 그는 서은채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무작정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것은 현우의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우연처럼 보여야만 했다. 며칠 뒤 차현우는 평소처럼 태성그룹의 물류창고 중 하나로 배달을 갔다. 그가 막 물건을 내리고 있을 때 갑자기 창고 안에서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싸움이 벌어졌다.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창고 관리인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위협하고 있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세상사에 끼어들어 좋을 것 없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쓰러진 관리인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헬멧을 고쳐 쓰고 주저없이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거리에서 다져진 그의 싸움 실력은 예상외로 날카로웠다. 그가 고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라클 솔루션즈의 로고가 박힌 보안팀 차량 여러 대가 들이닥쳤다. 소동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모든 것은 윤태수가 꾸민 연극이었다. 불량배 역을 맡은 배우들은 오라클의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현우는 이 모든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다. 그때 오라클의 보안팀장이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대단한 실력이군요. 요즘 보기 드문 용기입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꾸준 배달 일보다는 훨씬 나은 대우를 약속드리죠. 현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현실적인 제안이었다. 그의 인생에 이런 행운이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시궁창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오라클 솔루션즈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사방이 대리석과 유리로 번쩍이는 거대한 건물은 그가 살아온 음습한 뒷골목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서은채 실장이 직접 내려와 그를 맞이했다. 한편 최상층의 회장실, 윤태수는 수십 개로 분할된 보안 카메라 화면 중 하나를 확대해
로비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25년 만이었다. 잃어버렸던 왕자가. 비록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한 채였지만 마침내 그의 성으로 돌아왔다. 태수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책상 아래에서 움켜쥔 그의 두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중한 접근은 성공했다. 1단계는 끝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순간 자신은 아들을 지키게 된 것과 동시에 25년 전 아들을 앗아갔던 그 거대한 위험의 중심으로 아들을 끌어들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라클 솔루션즈의 신입사원으로서 차현우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매일 먼지 쌓인 뒷골목을 헤매던 인생에서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엄격한 규율로 통제되는 거대한 빌딩 안의 일원으로 변모했다. 그는 혹독한 신입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체력 훈련, 격투술, 전술 이론, 그의 몸에 잠재되어 있던 거리의 생존 본능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날카롭고 전문적인 기술로 다듬어졌다. 그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동기들 중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동기들이 훈련이 끝난 후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울릴 때도 그는 늘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선이었다. 특히 회장 윤태수의 시선. 윤태수는 회사 내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구름 위의 권력자. 하지만 현우는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를 자주 느껴야 했다. 훈련장에서 땀 흘리고 있을 때, 사내 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을 때, 문득 고개를 들면 저 멀리 통유리창 너머 회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사의 관심이 아니었다. 집요하고 강렬하며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담긴 듯한 시선이었다. 너 회장님 눈에 제대로 들었나 보다. 원래 저렇게 신입한테 관심 갖는 분이 아닌데. 동기 하나가 부러움 섞인 말투로 말했지만 현우는 웃을 수 없었다. 그의 직감은 저 시선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심장부 태성그룹의 본사 흑단처럼 검고 육중한 목재로 장식된 회장실에서 백상철은 차가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충직한 부하이자 그룹의 모든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조성진 전무가 서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차현우라는 일개 배달원의 갑작스러운 이직에 관한 것이었다. 오라클 솔루션즈, 윤태수 그놈이 직접 뽑았다고. 백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맹수의 으르렁거림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네, 회장님. 저희 쪽 물류 창고에서 있었던 소동을 빌미로 스카우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소동 자체가 오라클 측에서 꾸민 연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그는 25년 전 윤태수에게서 빼앗았던 어린아이의 얼굴을 희미하게 기억해냈다. 그 아이는 죽었거나 혹은 이름도 모르는 곳으로 팔려가 다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처리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윤태수가, 그 교활하고 집요한 놈이 이유 없이 일개 배달원을 개인적으로 스카우트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찜찜했다.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놈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조성진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현우의 이력서 사진이 떠 있었다. 백상철은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짐승 같은 직감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전무, 사람을 붙여
윤태수와 그놈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감시해. 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아내. 만약 그놈이 내가 생각하는 그놈이 맞다면 백상철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싹을 잘라버려. 더 잘하기 전에 그날 이후 현우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퇴근길, 백미러에 계속해서 같은 차가 보이는 일이 잦아졌다. 옥탑방 앞 골목 어귀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는 낯선 남자가 서 있는 날도 있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거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감각은 자신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집요하게 관찰하는 새로운 상사, 윤태수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훈련으로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자신의 옥탑방 문이 미세하게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침입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허리춤에서 삼단봉을 꺼내 들고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겉보기에는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서랍장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었고 낡은 앨범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었다. 침입자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옥상 난간을 넘어 옆 건물로 도망치고 있었다. 거기서 현우는 창문을 깨고 뛰쳐나가 그 뒤를 쫓았다. 옥상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 하지만 침입자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듯 교묘하게 지형을 이용해 따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현우는 텅 빈 옥상에 홀로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엉망이 된 방.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적. 그는 이제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자신을 집요하게 지켜보는 상사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림자.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오라클 솔루션즈의 컨트롤 타워. 윤태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우의 옥탑방 주변에 설치된 위장 카메라가 전송해 온 영상을 보고 있었다. 침입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가 그의 화면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백상철. 그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서은채에게 연결되는 보안 회선을 들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얼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 실장, 지금부터 차현우에 대한 보호 프로토콜을 알파 등급으로 격상한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아.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과거의 유령은 더 이상 기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실체가 되어 아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백상철,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아. 절대로 25년간 잠들어 있던 전쟁이 마침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지난밤의 침입 사건 이후 현우의 신경은 끊어질 듯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는 오라클 솔루션즈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기묘한 아군 사이에 갇힌 신세였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각만을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윤태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백상철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전에 아들이 스스로 과거를 마주하고 자신을 믿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25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위험하고도 섬세한 심리전을 시작했다. 그의 지시는 서은채를 통해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어느 날 구내식당의 배경음악으로 낯설지만 아련한 자장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현우는 식판을 든 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난생 처음 듣는 곡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 그는 그것이 피로 탓이라고 애써 넘겨버렸다. 그는 그 자장가가 25년 전 어머니가 매일 밤 그를 위해 불러주던 노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직원 휴게실의 자판기에는 낡은 포장지에 바나나 맛 우유 과자가 새로 비치되었다. 현우는 무심코 과자를 하나 뽑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순간 뇌리를 스치는 강렬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너무나도 익숙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그는 이 과자를 어디선가 먹어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아주 행복했던 어느 날. 하지만 기억은 연기처럼 흩어질 뿐 손에 잡히지 않았다. 윤태수는 아들의 작은 혼란들을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고통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아들의 닫힌 기억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문을 여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미묘한 자극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더 강력한 충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외상으로 인해 봉인된 기억은 종종 비슷한 수준의 충격으로 인해 그 봉인이 풀리기도 하는 법이었다. 그는 회사 소유의 항만 물류 창고를 본떠 만든 최첨단 전술 훈련장에서 최고 레벨의 VIP 구출 훈련을 계획했다. 훈련 당일, 현우는 VIP를 보호하는 전술팀의 일원으로 투입되었다. 모의 총성과 연막탄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미로처럼 얽힌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달려나갔다. 적팀 3시 방향에서 접근 엄호하라. 팀장의 고함 소리, 귀를 찢는 총성, 화약 냄새,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 냄새.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뇌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그의 눈앞이 흐려졌다. 훈련장의 풍경이 사라지고 그의 의식은 25년 전의 끔찍한 그날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5살의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춥고 어둡고 축축한 소에 상자한 컨테이너 박스 아니었다. 쇠와 녹 그리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팔뚝에서 꿈틀거리는 섬뜩하고 정교한 뱀 문신만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남자는 겁에 질려 우는 어린아이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다. 기억은 파편적이었지만 그때 느꼈던 공포와 절망감만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으악,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쥔 채 주저앉았다. 현실과 과거의 기억이 뒤엉켜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호흡은 걷잡을 수 없이 가빠졌다. 차현우 대원, 정신 차려. 동료들의 외침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혼란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동료들과 훈련장의 풍경이 방금 전 보았던 끔찍한 기억의 잔상과 겹쳐 보였다.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같은 시각 훈련을 총괄 지휘하던 컨트롤 타워. 윤태수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쓰러지는 아들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들에 대한 걱정과 안쓰러움, 그리고 동시에 냉혹한 계획이 성공했다는 비정한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잔인한 짓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의무팀이 현우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확인한 그는 곁에 서 있던 서은채 실장에게 무겁게 입을 열었다. 놈이 무언가를 봤어. 의무 기록, 뇌파 분석 자료, 전부 확인해서 무엇을 봤는지 알아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두운 항만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뱀 문신을 한 남자를 찾아 지옥에 묻혀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방어적인 관찰은 끝났다. 이제 진실을 향한 공격적인 추적이 시작될 차례였다. 차현우는 오라클 솔루션즈의 의무실에서 눈을 떴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기분 나쁜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회사의 정신과 상담의가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증상으로 보입니다. 차현우 씨, 훈련 중에 혹시 무언가 기억나는 것이라도 있었습니까? 현우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헤집었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냥 어둡고 쇠 냄새가 나는 상자, 그리고 바다, 팔의 뱀이.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횡설수설 내뱉었다. 상담인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윤태수의 책상 위로 올라갔다. 태수는 보고서의 한 문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팔의 뱀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뱀 문신의 주인을 조성진, 25년 전에는 백상철의 뒤를 따르던 이름 없는 깡패였지만 지금은 태성그룹의 모든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그림자 실세가 된 남자. 유령에게 마침내 이름이 생긴 순간이었다. 윤태수는 직감했다. 자신이 이 사실을 안다면 백상철 역시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교활한 늙은 뱀은 자신의 과거를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터였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의 회장실, 백상철은 자신의 신복, 조성진으로부터 오라클의 특별훈련과 차현우의 쇼크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다. 조성진은 25년의 세월 동안 교활함과 잔인함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의 긴 소매 아래에는 젊은 시절의 과오처럼 새겨진 뱀 문신이 숨겨져 있었다. 그놈이 쓰러지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바다, 컨테이너, 그리고 뱀 문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성진의 보고에 백상철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돌아왔고 이제 기억까지 되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백상철은 조성진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25년 전에 자네가 깔끔하게 처리했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질책하듯 고요했다. 자네의 실수를 직접 바로잡게. 이번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명령은 명확했다. 차현우를 제거하라. 조성진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현우의 퇴근 동선과 생활 패턴을 분석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암살 장소로 오라클 솔루션즈의 거대한 지하 주차장을 선택했다. 수많은 기둥과 CCTV 사각지대. 심야 시간에는 인적도 드물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앉은 윤태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태수는 백상철의 방식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는 분명 가장 빠르고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할 터였다. 태수는 서은채와 함께 역으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 불안감은 사람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이다. 대신 그는 현우를 가장 안전한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오라클의 최정예 요원들이 주차장 곳곳에 작업 인부와 청소부로 위장해 잠복했다. 모든 CCTV 사각지대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초소형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서은채는 주차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 차량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망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날 밤 훈련의 여파로 심신이 지쳐있던 현우는 늦게 퇴근했다. 텅 빈 지하 5층 주차장은 스산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콘크리트 기둥들이 만들어내는 긴 그림자들이 마치 유령처럼 일렁였다. 그가 자신의 낡은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무르릉. 주차장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검은색 세단에 시동이 걸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맹렬한 속도로 자신을 향해 돌진해왔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세단은 그가 방금 서 있던 자리를 지나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차가 잠시 멈칫하는 순간 현우는 이것이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다. 차가 후진하며 다시 자신을 향해 달려들려 하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바로 그때였다. 주차장의 모든 출입구에서 육중한 방탄판으로 무장한 오라클의 전술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나타나 퇴로를 막아섰다. 천장 곳곳에서 흑복을 입은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하강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검은 세단은 순식간에 수십 명의 중무장한 요원들에게 포위되었다. 운전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전문 킬러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수십 개의 숨겨진 카메라에 의해 고화질 영상으로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컨트롤 타워에서 윤태수는 서은채와 함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장면을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몇 번이고 되감아 보았다. 하지만 책상 아래에서 그의 손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굳게 말아 쥐어져 있었다.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사라졌다. 이것은 과거를 묻으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25년 전에 시작했던 살인을 마저 끝내려는 것이었다. 포식자는 마침내 자신의 이빨을 드러냈다. 태수는 서은채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옥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제 미묘한 수싸움은 끝났어. 그놈이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2번이나. 이제부터는 내가 그놈의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릴 거다. 전면전의 서막이 올랐다. 지하 주차장의 소동 이후 차현우는 오라클 솔루션즈 본사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안전 가옥으로 옮겨졌다. 창문 하나 없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검은 세단에 돌진을 떠올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서은채 실장은 그의 앞에 차가운 물 한 잔을 놓아주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내부 정보에 따라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현우 씨가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방금 전의 공격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객관적인 영상으로 다시 확인한 사고는 명백한 사리를 품은 공격이었다. 현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대체 왜 나를 노리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건 전부 회장님이 꾸민 일입니까?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자신을 집요하게 감시하던 상사, 그리고 그의 회사에 들어온 직후부터 시작된 목숨의 위협. 이 모든 것이 윤태수라는 거대한 인물이 짜놓은 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윤태수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소리쳤다. 서은채는 그를 데리고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닌 윤태수의 개인 서재이자 비상시의 안전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차가운 집무실과는 달리 오래된 책 냄새와 희미한 커피 향이 감도는 인간적인 공간이었다. 윤태수는 거대한 책상 뒤가 아닌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현우는 문이 열리자마자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왜 나 같은 놈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요. 윤태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CEO의 모습 대신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견뎌온 한 아버지의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차현우를 노리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들은 윤지한을 쫓고 있는 거다. 그는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25년 전의 낡은 실종 아동 전단지가 나타났다. 이름 윤지한 당시 5세. 사진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스크린이 바뀌며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윤태수와 아름다운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 아이가 그네를 타는 모습,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모습, 그리고 팔에 붕대를 감고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팔뚝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아이의 붕대 위치와 자신의 흉터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휘청거렸다. 윤태수는 마지막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공식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지난번 접촉 사고 때 보험 처리를 핑계로 자네의 DNA 샘플을 확보했네. 내 것과 대조했지. 결과는 99.99% 일치. 부자관계. 윤태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25년의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 이름은 윤태수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다. 너의 진짜 이름은 차현우가 아니라 윤지한이야. 그 순간 현우의 세상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모든 과거, 그의 정체성, 그가 나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고아라는 막연한 사실은 가족을 통째로 도둑맞았다는 구체적인 공포로 변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거짓말. 당신은 미쳤어. 말도 안 돼.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조종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격렬한 부정을 잠재우기 위해 윤태수는 어떤 서류에도 기록될 수 없는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그네에서 떨어져 아들이 울던 그날 오후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너는 펑펑 울면서도 내 팔에 생긴 상처를 보고는 아빠, 내 팔에 달림이 생겼어 라고 말했지. 그래서 내가 대답해줬다. 그래, 지한아. 그건 하늘이 너에게만 선물한 너를 지켜주는 영웅의 흉터란다 라고. 영웅의 흉터, 너만을 위한 작은 달림. 현우의 뇌리에 안개처럼 희미했던 어떤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팔뚝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눈앞의 남자가 하는 말의 감정적인 진실만큼은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들고 있었다. 결국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과거는 거짓이었고 현재는 전쟁터였으며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진실은 그를 자유롭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끔찍하고 거대한 현실의 감옥 속에 그를 가두어 버렸다. 윤태수는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의 탄생이야말로 그들의 빼앗긴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25년간 드리워졌던 거짓의 장막이 걷히고 상처투성이의 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충격의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거대한 질문의 파도가 밀려왔다.
현우. 아니 이제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윤태수는 15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심장에 박힌 가장 깊은 파편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모든 풍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야망과 정의감으로 가득 찼던 태성그룹의 최연소 부안팀장 시절, 그는 당시 존경받는 기업가였던 백상철을 진심으로 따랐다. 그가 건설하는 제국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믿었다. 나는 놈의 충직한 사냥개였지. 하지만 사냥개는 후각이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 그는 태성그룹의 물류 시스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컨테이너들이 정기적으로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화물선에 실리고 있었다. 단순한 밀수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깊이 파고들수록 진실은 끔찍했다. 백상철은 자신의 거대한 물류망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아이들을 납치해 전 세계의 부호들에게 팔아넘기는 거대한 인신매매 조직의 수괴였다.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 놈에게 갖다 내 스스로 자수할 기회를 주겠다는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었지. 놈은 내 앞에서 웃더군. 그리고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 윤 팀장, 자네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며칠 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고 어린 지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검은 세단이 그들의 차를 덮쳤다. 그 사고로 그의 아내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혼란의 틈을 타 백상철의 하수인들은 차 안에서 울고 있던 어린 지안을 납치해갔다. 경찰은 단순 빗길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아들은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 사실상 사망 처리되었다. 백상철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완벽하게 덮어버렸다. 윤태수는 한순간에 아내와 아들, 모든 것을 잃었다. 그에게는 증거도 힘도 없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안의 혼란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단편적인 악몽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팔뚝에 뱀 문신을 한 남자가 자신을 컨테이너에 가두던 그 기억. 그는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 현장의 생존자였고 가족을 앗아간 원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다. 이 25년이라는 시간의 강은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처절한 고통과 분노 앞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아버지의 오랜 복수와 아들의 빼앗긴 삶을 되찾는 것, 백상철이라는 괴물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 놈을 어떻게 무너뜨릴 거죠? 지안이 핏발선 눈으로 물었다. 윤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벽 한쪽을 열었다. 벽 뒤에는 거대한 스크린과 수십 개의 모니터로 이루어진 비밀 전략 상황실이 나타났다. 스크린에는 백상철과 태성그룹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정재계 인물들의 관계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모든 불법적인 사업 루트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25년간 이 날을 기다려왔다. 오라클 솔루션즈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야. 백상철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가 평생에 걸쳐 만든 공성망치다. 내게는 전략과 정보, 그리고 자금이 있다. 그는 지안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뜨거운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그 성의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를 수 있는 최고의 칼이 생겼지. 지안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 아버지가 두뇌라면 자신은 그 두뇌의 명령을 실행할 검이 되어야 했다. 저는 25년간
아버지가 지켜보던 그 세계의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백상철의 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그들의 언어와 규칙을 압니다. 제가 아버지의 눈과 귀가 그리고 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서약은 조용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하게 맺어졌다. 그들은 죽은 아내이자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다. 어머니를 위해서 지안이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태수가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오라클 솔루션즈의 심장부인 전략 상황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신입사원 차현우는 더 이상 없었다. 윤태수의 곁에는 그의 잃어버렸던 아들이자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윤지한이 서 있었다. 서은채의 브리핑이 끝나자 지한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한 명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과거 배달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태성그룹 하부 조직의 중간 보스였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한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이놈이 저들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25년간 이어진 기나긴 기다림과 준비 끝에 거대한 복수의 첫 번째 화살이 마침내 시위를 떠나고 있었다. 전쟁은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시작되었다. 오라클 솔루션즈의 전략 상황실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과 정보의 흐름으로 가득 찼다. 윤태수는 지난 25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을 아들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전쟁 기계로 변모시켰다. 첫 번째 공격은 윤지한, 아니 과거의 차현우가 지목한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김동철, 태성그룹의 하부 조직 중 하나를 관리하는 중간 보스이자 현우가 배달원 시절 숱하게 부딪혔던 인물이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의심이 많으며 자신의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굴하지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했다. 지한은 다시 낡은 배달원 점퍼를 걸치고 기름때에 묻은 오토바이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현우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는 완벽하게 과거를 재현하고 있었다. 그는 김동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의 뒷골목에서 그를 기다렸다. 어이, 차현우 여긴 어쩐 일이야. 쥐새끼처럼 도망간 줄 알았더니 김동철이 특유의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지한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일부러 더 반항적이고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돈 되는 냄새가 나서 오라클인지 뭔지 하는 새님들 속으론 영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지한은 자신이 오라클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리고 그곳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처럼 연기했다. 그는 오라클 솔루션즈의 다음 분기 보안 시스템 교체 프로젝트에 대한 가짜 정보가 담긴 USB를 미끼로 던졌다. 물론 그 안에는 김 실장이 심어놓은 태성그룹의 내부망을 좀먹을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다. 이거 진짜야. 김동철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이걸 조성진 전무님께 직접 갖다 바쳐. 그럼 형님 자리도 좀 올라가지 않겠어? 난 그냥 떨어진 콩고물이나 좀 주워 먹고. 지한은 김동철의 승진 욕구와 조성진에 대한 충성심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그는 또한 조성진의 라이벌인 다른 간부 역시 이 정보를 노리고 있다는 거짓말을 흘려 김동철의 조바심을 부추겼다. 의심 많던 김동철은 결국 미끼를 물었다. 그는 지한을 자신의 정보원으로 삼아 공을 독차지할 생각에 부풀었다. 지한은 그렇게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지한이 내부에서 심리전을 펼치는 동안 윤태수는 외부에서 태성그룹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의 무기는 오라클 솔루션즈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추적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었다. 태수는 태성그룹의 모든 유령 컨테이너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그리고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시스템에 개입했다.
동남아시아로 향하던 백상철의 화물선은 갑자기 항로를 이탈해 엉뚱한 항구로 향했고, 유럽의 세관에서는 태성의 컨테이너가 우연히 마약 단속에 걸려 몇 주간 발이 묶였다. 중동으로 향하던 밀수품은 아프리카 해적들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노출당해 통째로 약탈당했다. 백상철의 거대한 지하 제국은 원인 모를 혼란에 빠졌다.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었던 그의 비밀 항로는 마비되었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백상철은 분노했지만 이것이 외부의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의 배신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지안이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은 이 혼란을 자양분 삼아 백상철의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당장 색출해. 그의 불호령에 태성그룹 내부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의심의 광풍이 몰아쳤다. 조직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또 다른 조력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20년간 이 사건을 잊지 못했던 전직 형사 박원종이었다. 그는 은퇴 후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윤지한 실종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오점으로 남아있었다. 윤태수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박원종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윤태수가 내민 아들의 생존 증거와 25년간의 싸움에 대한 고백 앞에서 그의 잠자던 형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때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박원종은 낡은 사건 파일처를 꺼내며 말했다. 사건 현장에서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단추 하나가 발견됐었죠. 하지만 국가수에 보내지기도 전에 상부의 압력으로 증거 목록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단추 사진을 몰래 찍어두었지. 그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고급 양복에나 쓰일 법한 단추였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신참 형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안 가 갑자기 경찰을 그만두고 태성그룹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거래였죠. 지금은 아마 태성의 고위 임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잊혔던 단서와 새로운 증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아는 김동철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백상철의 의심이 극에 달해 조성진이 직접 모든 하부 조직을 점검하러 온다는 것이었다. 조성진, 뱀 문신을 한 남자, 어머니의 원수이자 자신의 삶을 앗아간 악마. 지아는 김동철의 사무실에서 25년 만에 그와 마주했다. 조성진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인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뱀처럼 차갑게 물었다. 내 놈이 오라클에서 정보를 빼온다는 그 쥐새끼인가? 지아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다. 쥐새끼도 가끔은 호랑이 꼬리를 물어다 바치는 법입니다. 전무님, 조성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지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 나쁜 익숙함. 하지만 그는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때 조성진의 재킷 소매에서 단추 하나가 유난히 빛나는 것이 지안의 눈에 들어왔다. 박원종이 보여주었던 사진 속에 바로 그 단추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25년 전 비 내리던 사고 현장에 조성진이 직접 와 있었다. 지아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조성진은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를 떠보았지만 지아는 오라클의 내부 상황에 대한 거짓 정보들을 능숙하게 흘리며 그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조성진이 떠나고 지아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그는 원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원수가
자신의 아버지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복수의 그물은 이제 마지막 숨통을 조이기 위해 서서히 오므려지고 있었다. 윤태수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은 마침내 백상철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한 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지안이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은 김동철이라는 비옥한 토양 속에서 완벽하게 발아했다. 그는 조성진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줄 보험이, 즉 조성진의 약점이 필요했다. 김동철은 지안이 건네준 가짜정보 USB를 이용해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척하며 조성진의 개인 서버에 접근했다. 그가 원한 것은 조성진의 비리 증거였지만 윤태수의 팀이 설치해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은 그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인도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해 암호화된 통신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스텔라 퀸호, 인천항, 그리고 마스터 장부, 백상철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전설로만 전해지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김동철은 이 정보를 이용해 조성진을 협박하려 했지만 그가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정보는 오라클의 전략 상황실로 고스란히 넘어왔다. 스텔라 퀸호,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내일 밤 10시 인천항에 입항해 12시간 내에 장부를 옮겨 싣고 공해상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서운체의 긴급 브리핑에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그 배가 항구를 떠나는 순간 백상철의 모든 죄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터였다. 팀을 소집해 윤태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오늘 밤 전쟁을 끝낸다. 그날 밤 인천항은 칠흑 같은 어둠과 축축한 바다 안개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크레인들은 잠든 거인처럼 침묵하고 있었고 수만 개의 컨테이너들은 거대한 미로를 이루고 있었다. 그 미로의 심장부, 태성그룹 전용 부두에는 스텔라 퀸호가 음산한 위용을 드러내며 정박해 있었다. 윤태수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이동식 지휘 차량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15년의 분노와 기다림이 서려 있었다. 작전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은퇴한 형사 박원종은 자신의 낡은 경찰 인맥을 이용해 항만 경찰들의 시선을 엉뚱한 밀수 사건에 묶어두었다. 서은채가 이끄는 오라클의 최정예 요원들은 항구 반대편에서 화물 컨테이너 연쇄 붕괴 사고를 위장해 항구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지안이 움직였다. 그는 과거의 차현우 시절처럼 태성 소속의 부두 노동자로 위장한 채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25년간 그를 지배했던 악몽의 냄새, 바다와 쇠와 기름이 뒤섞인 바로 그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5살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심판의 칼을 든 집행자였다. 그는 태성의 경비들을 능숙하게 따돌리며 스텔라 퀸호의 거대한 선체 아래에 도달했다. 밧줄이 내려오고 그는 소리 없이 갑판 위로 올라섰다. 배 위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미 항구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태라 그들의 경계는 흐트러져 있었다. 지안은 아버지와 함께 분석한 선박의 설계도를 따라 선장실을 향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선장실에 강화된 강철문은 김 실장이 원격으로 무력화시켰다. 그는 마침내 선장실 깊숙한 곳, 위장된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가 금고를 여는 순간 등 뒤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구나, 지안아. 지안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늙었지만 여전히 뱀 같은 눈빛을 한 백상철과 그의 옆에서 긴 소매 아래의 뱀 문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조성진이 서 있었다. 함정이었다. 백상철은 자신의 조직을 뒤흔드는
쥐새끼를 잡기 위해 일부러 장부의 정보를 흘린 것이다. 내 놈이 내 밥을 먹고 내 밑에서 개처럼 큰 줄도 모르고 감히 주인을 물려고 들어. 백상철이 경멸적으로 웃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무장한 조직원들이 나타나 지안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25년 전 내 애비를 죽이고 너를 살려준 게 내 일생일 때의 실수였다. 오늘은 그 실수를 바로잡아야겠구나. 조성진이 지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쾅이 하는 굉음과 함께 반대편 갑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서은채의 팀이 배에 실려있던 가스 컨테이너를 폭파시켜 시선을 끄는 동시에 퇴로를 확보한 것이다. 배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혼란을 틈타 지안은 몸을 날렸다. 그는 오직 한 명, 조성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어머니의 원수, 자신의 인생을 앗아간 악마, 그의 주먹에 25년의 분노가 실렸다. 두 사람의 처절한 사투가 갑판 위에서 벌어졌다. 한편 윤태수는 더 이상 지휘 차량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직접 움직였다. 백상철, 자신의 숙적은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만 했다. 그가 백상철의 앞에 나타났을 때 백상철의 오만한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으로 물들었다. 윤태수, 내 놈이 어떻게 내 놈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나도 지옥에서 25년을 기다렸다. 백상철, 아버지와 아들, 각자의 원수.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마지막 싸움이 불타는 배의 갑판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지안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전략과 거리에서 익힌 본능으로 조성진을 몰아붙였고 윤태수는 평생을 갈고 닦은 냉철함과 분노로 백상철의 숨통을 조였다. 마침내 지안의 마지막 일격에 조성진이 쓰러졌다. 그리고 윤태수는 도망치려던 백상철을 갑판의 가장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백상철의 손에는 그가 필사적으로 챙긴 마스터 장부가 들려 있었다. 끝났다. 백상철, 윤태수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멀리서 박원종이 이끄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밤안개를 뚫고 점차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스텔라 퀸호의 갑판은 순식간에 경찰의 통제에 들어갔다. 모든 것을 포기한 백상철은 저항 없이 수갑을 찼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마스터 장부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되어 압수되었다. 윤태수와 윤지한은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초라하게 끌려가는 백상철의 마지막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25년간 이어져 온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장부에 기록된 이름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한 핵폭탄이 되었다. 수십 년간 성격으로 여겨졌던 태성그룹의 신화는 무너져 내렸고 그들과 결탁했던 수많은 정적의 거물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도려내는 기나긴 수술에 들어갔다. 폭풍이 지나간 후 차현우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돌아온 윤지한이 서 있었다. 그는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진짜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얇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었지만 그에게는 도둑 맞았던 자신의 영혼을 되찾은 것처럼이나 무겁고 소중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 그들은 윤태수의 거대하고 텅 빈 저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윤태수는 25년간 아들을 찾아 헤맨 지휘관이었지만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들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는 서툰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지안 역시 25년간 세상과 홀로 싸워온 외로운 늑대였지만 아버지의 서툰 애정 표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어색한 아들이었다.
태수는 아들을 위해 최고급 옷과 차를 사주었지만 지아는 그것들을 불편해했다. 지아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손수 식사를 준비했지만 태수는 칭찬 한마디 건네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부자 후찌였다. 어느 주말 아침 태수가 지안에게 말했다. 바람 쐬러 가자꾸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25년 전 가족이 함께 마지막으로 찾았던 동해의 작은 해변이었다. 낡은 앨범 속 사진처럼 모든 것이 변한 듯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를 바라보며 백사장을 걸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수였다. 미안하다, 지안아.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제국을 세웠지만 정작 가정을 꾸리는 법은 잊어버렸다. 이제 와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모르겠구나.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강철 같은 남자의 첫 번째 고백이었다. 지아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팔뚝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25년 동안 이 흉터는 저에게 그냥 상처일 뿐이었어요. 왜 생겼는지도 아무 의미도 없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 대신 따뜻하고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제 이 흉터는 저에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네를 타던 어린아이와 그 아이를 사랑했던 아버지와 우리만의 작은 달림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요. 지아는 아버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우면 되잖아요. 함께 그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미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는다. 붉은 석양이 부서지는 해변.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안의 팔뚝에 새겨진 흉터 위로 따뜻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흔적이 아니었다.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준 운명의 증표이자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약속하는 치유의 흉터였다.